핸드폰 한 번만 좌파 조정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도서관 TV 서울 책 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21년도 벌써 6월 이렇게 중반까지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6월에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한 해 동안, 한 해 반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까? 지치거나 힘들고 지금은 약간 좀 으쌰으쌰, 그래도 막 좀 힘을 내는 시간이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예. 먼저 저희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에는 첫 번째 오프닝을 할 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지요. 책 속 한 구절 퀴즈 드릴 텐데요. 오늘 한마디 이 책에서 위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 속 한 구절 퀴즈 처음 시작 문을 여는 질문은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라는 책으로 오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요 브리다라는 책은 저희 서울 책보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녀의 이름입니다. 20살 브리다 소녀가 마법을 배우고 싶어서 마법사를 찾아서 숲으로 들어가는데요. 요 브리다가 찾아간 마법사는 보자마자 이 브리다를 내 소울메이트다, 빠밤 이렇게 알아채요. 그런데 브리다는 몰라요. 브리다는 또 이미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법사는 열심히 브리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법을 가르쳐 주는데 브리다가 안 되겠어 이러면서 달의 마스터 위카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마법을 배웁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이름 떨치는 굉장히 유명한 마녀가 되어서 마법사가 내 소울메이트구나 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각각 인간 존재 안에는 그 자신보다 훨씬 중요한 재능이 깃들어 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혹시나 반해 동안 지내시면서 난 너무 못해, 난 재능이 없나 봐, 때려칠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브리다의 책 속 한 줄에서 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타고난 게 없어, 더 노력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이 문구가 우리에게 약간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 오프닝 퀴즈입니다. 이 책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 이렇게 무슨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저희가요 이 책 보고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건 좀 정정을 하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이렇게 올라간 채팅창이 아니라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하나씩 남기는 이 댓글창에 이메일 주소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 두 권 중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슈뚜의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 나면 걸었다 이 책과 리모의 혼자 천천히 북유럽 이 책 두 개 중에 한 권을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댓글창입니다. 실시간 채팅창 아니에요.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이 책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작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파울로 코엘료의 이렇게 세 글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물을 막 드리는 헌책의 시간 여행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너는 그때 그 시절 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책보고의 백민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울 책 보고 얼굴 보고 대표하고 백민철 대표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자지 마세요. 네, 피부가 좋아지나 봐요. 네네, 아주 멋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지난주에 대표님 안 저 오셔서 없으니까?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아. 근데 또 오시니까 네. 예, 또 아니, 울지 말고요. 아니 다음에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가 돼서 네, 네. 조금 이제 시민들도 같이 이제 모셔가지고 자리에서 같이 하는 공개 방송 형태의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 어떨까? 너무 좋다. 네. 예. 전 7월 다음 달은 한번 그렇게 와.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온라인으로도 무조건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되면서 오프라인에 또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한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하는 서울 책보고입니다. 그거 연구하시려고 지난주에 바쁘셨군요. 아 그렇죠. 네, 같이 저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예.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요 공간에서 서울 책보고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자, 우리 백민철 대표님 그때 그 시절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몇 년도로 가볼까요? 올해는 올해? 오늘은? 오늘은 2004년도. 2004년도. 네, 2004년도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네, 한번 보려고 하죠. 2004년도에는 뭐 하셨어요? 어떤 2004년도에는 네네.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일하고 계셨구나. 네, 2004년도에는 그때 2004년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도쿄 올림픽 작년에 이제 못했던 거 올해 하잖아요. 예. 그때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렇죠. 딱 조금 한 이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있어서 그때 아마 그 뒤돌려차기 뭐 이렇게 금메달 그때 한참 월드컵하고 그랬구나. 똑같이 그런 게 있었고 2004년엔 여러분 뭐 하고 계셨나요? 아테네 좀 월드컵이 굉장히 세서 2년마다 있으니까 이제 그렇구나. 2004년에는 아테네 있었고 2004년에 또 큰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제 생일은 항상 나라적으로 큰 이슈는 안 되는데. KTX가 개통했어요. KTX요? 네, 그 2004년에 KTX가 이제 개통을 해서 오. 서울 이제 부산 간 거리들이 이제 짧아지다 보니까 이동이 야, KTX가 2004년에 네 2004년에 지금 뭐 이제 KTX뿐만 아니라 이제 뭐 GTX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광역도시 뭐 광역막 구축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와. SRT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2004년부터 있었어요. 네 KTX가 2004년에 개통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마들이 네. 그때도 책들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근데 올림픽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영화랑 드라마가 엄청난 부흥기였어요. 2004년. 네, 그러니까 뭐 책도 많이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뭐 100만 권 이상 책들도 뭐 밀리언셀러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와. 실미도. 진짜. 실미도가 이제 개봉을 해서 1000만 관객 처음 돌파 영화가 됐고. 날 쏘고 가라. 이거. 날 쏘고 가라. 유명한 그런. 그리고 이제 한 2달 뒤엔가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와. 2천만 영화들이 이제 그때 처음 1000만 관객 시대를 했던 이제 시대였었고 그때 보니까 드라마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드라마가 뭐 되게 유명한 드라마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사장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그죠? 발리에서 생긴 일단 시그니처들이 다 있구나. 파리의 여인인 그다음에 왜 내 여자랑 애기야 말을 못해 이거죠 그죠? 맞아 생각난다 뭐 새록새록. 프라우스 네. 뭐 엄청난 드라마들이 많았었더라고요. 거기서 프라우스에서 유명해진 애가 곰새말이잖아요. 곰새말이가 그건 안 한 집 봤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송혜교가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네. 실제로 곰들은 모여서 살지 않는답니다. 저는 드라마는 연쇄살인이 안 나오면 보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되게 무서운 거 좋아하는구나. 사랑 얘기는 안 봅니다. 원래 드라마는. 집어치워 사랑 따윈 필요 없어. 2004년은 또 그런 식으로 톱바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 한참 이효리 씨가 한참 열풍해서 가로붙는 폰 기억나요? 이거 혹시 오며 가며 전부 다 가로수에 다 매달려갖고 애들 맞아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뭐 갖고 왔어. 와. 아니 있더라고 이게. 야. 가로붙는. 와요. 이거 말이. 가로붙는 폰. 이러면서 이거 사진 진짜. 찍고 막. 맞아. 기억나죠? 야, 가로붙는 진짜. 폰.
와, 여러분 이거 생각납니까? 오. 그 당시 때 비싼 거였습니다. 야,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제 핸드폰은 항상 신상을 사기 때문에. 와, 진짜 가로 본능이다 이거. 네. 요즘 무한도전이나 이렇게 옛날 거 보면 네. 왜 뭐 영상 통화 되는 폰 아니잖아 이러면서 내 거 가로로 해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데 그 시절 폰이 끈적끈적해. 좋아 진짜. 네. 야, 정말 새록새록하네요. 2004년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걸로 전화 받으세요? 아니야. 아니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 신기하다. 어. 아버지들 보면 네. 아버지나 엄마들은 핸드폰 새로 바꾸셔도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시골 집에 가서 이렇게 열면 정말 무슨 전파상처럼 옛날에 흔적들이 있는 전화기가 막 나오곤 하는데 다음 연도에 나올 핸드폰도 계속 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아, 그렇군요. 네. 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르네상스 시대였군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래요. 네. 그때 2004년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책은 네.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나 있어 네. 있어 집에. 저희 책 보고에도 다 이렇게 있던데. 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근데 원래 저는 이 색 아니고 빨간색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나왔었던 책은 빨간색이에요. 예. 이 오. 다빈치 코드가 이제 모나리자의 그 그림의 이제 팩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당시 때,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을 합쳐서 어. 그 당시 때 그 베스트셀러도 보니까 팩션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전에 원래 그 훨씬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건축무한 육명각체의 비밀이라는 네, 영화가 네. 있는데 네, 네. 이상의 시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책이었는데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조금 이제 그 소설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신은경 씨 있었는데. 나오고 이민우 씨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대박.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와, 그거 잘 모르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가 보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잘 모르는데. 예, 건축무한 육명각체의 비밀 기억납니다. 그때 그런 이제 팩션이라는 것 이게 그때 팩션. 당시 한 7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해요. 네. 그 당시 때. 그리고 와. 이렇게 똑같은 팩션 하나가 네. 그때 2004년에 유행했었던 2004년 이제 베스트셀러 10위 카레 노래. 김훈. 네. 저도 이제 그 당시 때 이걸 봤었죠. 저희 네. 책 보고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굉장히 다정하다. 너무 좋아요. 다빈치 코드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빈치 코드. 이야. 진짜. 카레 노래 그때 그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었나요? 네. 그 드라마가 맞아요.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붐으로 책이 많이 팔렸었죠. 진짜 이순신이. 많았죠. 뭐 이제 왕건 그 뭐 태조는 유동근 뭐 그리고 다른 왕은 최수종 네. 그리고 이순신은 김명민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 많은 어떠한 그 역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보셨던 책입니다. 네, 카레 그리고 노래. 그때 이제 팩션들이 이제 유행을 해서 계속 뭐 지금도 계속 뭐 소설화되고 영화화되고 콘텐츠로 계속 되고 있죠. 2004년에 베스트셀러였군요. 네, 그리고 또요? 하나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팔렸던 스펜스 존슨의 네. 후속작 선물. 네, 선물. 이 선물 그거 아닙니까? 그 쿵푸 팬더에 나오는 쿵푸 가르쳐주는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 프레젠트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인 프레젠트가 선물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이 책이 저도 찾아보니까 재밌던 게 누가 이렇게 독자 서평을 쓰잖아요. 네. 서평을 썼는데 30분 만에 읽혔지만 30년을 간직해야 할 이야기다라고 누가 이렇게 온라인 독자 서평을 쓴 걸 출판사가 광고 카피로 딱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홍보를 또 계속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네. 진짜 이 30분 만에 읽을 수 있지만 30년 동안 나에게 울림을 줬던 이 선물 서울책보고에서 얼마에 판매하고 있나요? 가격은 예, 3,000원. 3,000원. 웬만하면 5,000원 이상 넘질 않아요, 여러분. 3,000원. 빨리 와서 사세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물이 2004년의 베스트셀러. 제가 이 책은 되게 별로 싫어하는 책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책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네네. 제목을 싫어요. 제목 어떤 제목입니까? 아침형 인간 성공기.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우린. 왜 이게 참 문제야. 왜 아침형 인간만 성공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갖게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이.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전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럼 저도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그때 이 아침형 인간 이 성공기가 네. 그때 12월 말에 또 이게 그때 12월 말인가
그때는 이 책이 1위였어요. 그렇군요. 아직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아,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 보니까 그 당시 때 지금 아마 이 말 알아요. 사오정 사오정. 알아요? 사오정. 말 못 알아듣는 아니 애들이. 아니. 사오정이 45세가 정년이다. 사오정. 그래요? 이태백 오. 들어봤어요? 그때? 예,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렇지. 그쵸? 이태백. 오. 이태 태반이 백사. 그때 5, 6도. 5, 6도. 56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이다. 어. 그렇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구나. 뭔가 이제 되게 지금도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렵지만 그때도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어떤 뭔가 발전을 하고 네. 거기에 그거를 이제 그 불안한 마음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사람의 불안한 감정을 파고들어서 이 아침형 인간 성공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난 성공을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 책이 참 한참 이 사람의 참 이 내재된 불안 심리를 네. 자극하는 음. 그런 형태. 그게 또 가장 그 영업 활동이 홍보에. 보험회사. 아침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팔 때 사람의 불안 심리를 가지고 건드려서 아. 보험을 팔잖아요. 네네. 네. 그 그런 식으로. 2004년에 나왔었던 아침형 인간 성공기에 보면 이제 사오정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그 사후적인 남은 게 아니라 음. 그 시대적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게 어떤 직장에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아침형 인간으로 돼서 뭔가 다른 업무 잡이라든지 다른 거를 더 이게 그런 심리 요소를 해서 성공한 책이어서 아직까지도 아침형 늦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약간 게으르다고 게으른다고 생각하죠. 생각하고 맞아요, 아침 일찍 맞아요. 일어나서 예. 일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되게 안 좋아요. 사오정이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세요? 이제 5, 6도? 들어가네 이제. 네. 그래요. 열심히 네. 그래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네. 좀 저희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지금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물론 그 힘든 시간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그런 의의 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거 주관임을 예,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밝혀드립니다. 네, 네. 또 2004년의 베스트셀러 알아볼까요? 그 남자 그 여자. 이 책 혹시 아세요? 이 책 제가 알기로는 이소라의 프로포즈인가 거기에 이소라 나와서 그 작가가 쓴 이민아 맞아요. 작가가. MBC FM 그 아, 이소라 맞아, 음악도시 그 거기에서 그래, 맞아, 했던 맞아. 작가. 이 사랑 얘기를 해서 저 이거 내용 준비 안 해 잘 몰라요. 예. 여기 보면 왜 우리가 그 앞부분에 뭐 여자는 뭘 했다, 남자는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너는 그래서 꼭 도룡령 같다. 뭐 무지 엄청 정말 저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인데. 예, 그때도 많이 읽힌 거 네. 보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사랑, 말랑말랑 뭐 이런 거 101가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네. 예, 2,000원에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또 볼까요? 네. 그때 한참 또 유행했었죠. 심리학 시리즈. 네, 설득의 심리학. 진짜 이거 웬만큼 책 좀 읽으셨다고 하는 분들은 책을 직접 배를 갈라서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등은 다 꽂혀 있을 거예요, 그죠? 거진 다 있고 앞부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맞아, 앞에 맞아. 인트로 부분. 약간 수학의 집합처럼. 그때 아마 뭐 협상의 법칙이 허브 코헨께 그 이후에 나왔나? 음. 아무튼 이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을 이후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스킬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맞아.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책들을. 일본 책들도 많이 나왔었고 맞아. 번역된 책들이 그때 설득의 심리학 책이 서적 7,500원. 이건 좀 고가네요?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책입니다. 네, 7,500원. 네. 예, 이 설득의 심리학을 7,500원에 살 수 있을지 설득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몇 권의 책들 그냥 이름만 좀 호명해 볼까요? 제목만. 네, 하나는 이거 영화 아까도 그 2004년의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영화화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일본 되게 유명한 영화도 있죠. 근데 맞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때 우리 그 지금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에서 되게 유명한 패러디 사진이 있어요. 이 영화 포스터에. 원래 영화 주인공이 남자 여자가 이 포스터에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제목이 세상의 중심 사랑을 외치다 되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때리면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나
나는 상상의 되게- 중심에서 사람을 외치나. 사람을 외치나 예, 그런 되게 유명한 패러디 포스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그때 사실 싸이월드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인데 요즘은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AI 증강현실 이런 거 맞아요. 많은데 여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싸이월드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옷 입히고 막 이랬잖아요. 나 막 꾸미고 아바타들 옷 입히고 뭐 그랬죠. 나 기분 안 좋으면 앞에 쓸쓸 막 이렇게 빗자루 쓰러지는 거 막 이런 거 해놓고 노래 걸어놓고 내 방에 눈물 이렇게 딱 해놓고 맞아요. 헤어지면은 음악 딱 틀어놓고 맞아요. 본인의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항상 그 싸이월드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하긴 했었죠. 그 파도 당시 타기 때. 해갖고 헤어진 전 남친한테 잔이 이런 거 쫓아가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1세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도 2004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요? 네. 다음은 김혜자 선생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도 진짜 사람들 많이 봤죠. 네, 맞아요. 요새 뭐 좀 이제 약간 분위기가 무거워지긴 하는데 네. 아동 학대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던데 그 당시 때 근데 그때 이게 보니까 그 당시 때 제 기억에 요게 제목에 대한 표절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다른 거기에 원래 어설프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뭐 사과하고 그래서 그냥 다시 이렇게 쓰게 되는 원래 다른 데에서 쓰였던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이거 제목을 너무 잘 줬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거를. 네. 지금 와서 보면 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 책 제목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이죠? 네 마지막 책은 네 3,000원. 진짜 우리나라 독자들이 유난히 사랑하는 몇의 소설가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2002년도에도 또 소개했었죠. 네.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 나무. 진짜. 저는 솔직히 이 네. 작가의 책을 본 적이 없어서 진짜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순간 준비 안 된 책이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순위 10에도 없었거든요. 이 책은. 박강희 선생님, 이 책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군요. 개미. 개미를 일단 보시고 나면 나무를 보시면 이해가 된다. 나무 사서 보시려면 얼마를 지불하시면 될까요? 3,000원. 3,000원입니다. 예. 네. 나무에 대한 내용까지. 네. 저희가 여기 있는 책들을 다 사신다고 해도 3만 원이 안 되겠네요. 그죠? 갑자기 쇼핑몰 같이. 네. 네. 저희 서울 책 보고 들어오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가 네. 홈페이지도 있죠. 네. 홈페이지도 있고, 네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헌책방을 통해서도 이 책들을 다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2004년에 얘기를 좀 해보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지 사회적 전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요 책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근데 다음 달에는 꼭 이제 대면으로 사람들과 좀 이제 호흡하면서 뭐 질문도 하면서 네. 지금 한 몇 달 동안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우리만 재밌는 것 같아서 이 좋은 컨텐츠를 많은 한번 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책보고의 백민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잠시 후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서울책보고 입점 헌책방 세이북의 최영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모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책보고에 입점해 주신 우리 헌책방 점주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이북의 최영심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심이.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책방 세이브 최영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심 대표님. 이름 때문에 엄청 놀림 많이 받았죠. 아, 놀림이에요? 저는 지금 굉장히 너무 멋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지켜주고 싶은 친구. 네네네. 영심 대표님께서는 네.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책방을 하고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꿈이었어요, 정말? 네. 문학 소녀? 예,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요? 네, 오.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노화로. 눈이 안 눈이 보이는. 노안으로. 그렇구나. 안 보이니까 네. 책을 좀 못 보고 그냥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그러면은 전자책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자책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영상만 본다. 너무 재밌어서. 솔직한 말씀이시죠, 그죠? 예.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이북에 보니까 좀 오랫동안 운영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서점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85년 아마 5월? 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5년. 그럼 꿈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루셨네요. 네네. 지금 한 30살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럼 나이가 나올 그래. 텐데. 나이가 나한테만 얘기해. 엄청. 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 85년부터 쭉 결혼하면서 바로 신랑 생계형으로 그때는. 그러셨어요. 또, 예.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 하자. 둘 다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엄청 막 둘이 네. 뭐를 해서 먹고 살지라고 이제 많이 찾았어요. 네. 근데 그때 85년도에는 한참 막 민주화 운동으로 맞아. 막 저 이제 굴레방다리 쪽에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막 김지아의 막 오적이라든가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막 금서들이 많이 맞아, 팔렸던 시기잖아요. 그때는 정말 잘 됐었어요. 그런 금서들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은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헌책방을 하신 건가요? 헌책방 하다가 이제 잠깐 또 새책방 90년대 새책방으로 갔다가 네. 2000년도에 또 인터넷 뭐 하다가 다시 이제 2005년 뭐 다시 헌책방으로 다시 같이 이제 막 겸하면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 이제 네. 플랫폼에 들어가고. 그러면 처음에 헌책방을 하다가 또 책방도 이제 서점을 하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 관련된 일도 하시고 또 다시 헌책방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왔으면 그래도 헌책으로 다시 쳐다보게 되게 된 거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요? 헌책의 매력? 헌책의 매력은 네. 뭐 가성비가 좋잖아요. 역시 맞아요. 가성비. 좋은 책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싼 책을 좋은 책을 싸게 샀는데 거기다가 막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금상첨화죠. 예. 앞에 항상 우리가 헌책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정말 고마우신 기부천사분들 계세요. 그죠? 책 사놓고 1장도 안 읽으신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헌책방 주인 입장에서 되게 좋죠. 고맙죠. 네. 맞아요. 막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헌책을 이제 네. 고르시거나 네네. 구매를 해가지고 오시면서 네. 보면 이제 나는 이 책 진짜 갖고 싶어, 팔고 싶지 않아 이런 책도 좀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보지는 않는데 워낙에 책을 좋아하니까 네. 막 집에다 엄청 싸놔요. 제가 보고 이게 막 인터넷 등록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막 내가 좋아하는 책 나오면은 보면서 갑자기 막 좋은 구절 딱 나오면 이거 내가 봐야지. 그리고 빼놔. 그래서 집에서 가서 보면은 딱 그 구절만 좋은 거야. 맞아. 하필이면 그 구절만 본 거야 내가. 맞아. 그래서 다시 들고 나와서 이제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 구절로 다 한 책이다. 예, 맞아. 맞아요.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제일 그 구절이 그냥 제목이 전체를 대변했던 책 중에서 네. 그 아들아 머뭇거리기 인생이 너무 짧다. 그 책은 제가 이제 너무 그때 막 엄청났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아버지들이 다 봤어 그 책을. 남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너무 막 그 아버지들 좋아하니까 저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딱 그 제목 그대로야. 아들아 머뭇거리 인생이 너무 짧다. 딱 그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이 내용 정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들은 항상
마음이 급해. 부모들은 어떻든가 자식한테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네. 왜 아직도 너는 나를 못 쫓아와? 빨리빨리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급한데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애한테는 저는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럼 저 영상 전화해 볼 거예요. 예, 안 했어요. 당당하게 안 했어요. 예. 근데 나도 모르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안 했어요. 사실 서점하시거나 책방하시는 분들은 자제분들 책은 어떻게 좀 선물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 안 봐요. 너무 그리고 원산 보시면서 안 본다고. 책을 너무 좋아하긴 해요. 우리 애들도요. 음. 책 정말 좋아해요. 애들도. 그리고 스스로 지네들이 이제 골라서 보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네. 자기한테 맞는 책 스스로 이제 골라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눈 때문에 이제 안 보게 되는데 네. 보고 싶은 책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맞아요. 엄청 저는 싸놨어요. 막.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세요? 일단 저는 자기계발서를 자기계발서. 많이 보고 하고 또 에세이. 에세이 참 진짜 마음 잔잔하게 울리는 에세이. 아까 그 남자 그 여자 네네. 어땠어요? 소개했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너무 그 책을 옛 남자친구 생각나서. 엄청 많이 봤거든. 막 그 시리즈가 4까지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전 끝까지 다 봤어요. 그거를. 그 이민아 작가님 네. 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 주로 그런 책을 좋아해요. 너무 잔잔하고 막 그래서. 네. 그리고 자기계발서.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책을 보면은 그냥 한 권만 딱 보지는 않아요. 한 그래요? 4권 정도 싸놔. 오. 잘 때. 오. 그래가지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것도 보고 자기계발서도 보고 경영서도 보고 소설도 보고 뭐 좋은 생각도 보고 그렇게 한 4권 정도 싸놔서 기분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봐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원래 그래 전문가가 아니면 이 책 읽었을 때 이 책 주인공이 자기계발서 주인공 같기도 하고 막 내용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않으세요? 네, 이제 그러지는 숙달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야. 어떻든 내 기분이 오늘 막 너무 우울해. 그러면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는 책, 네. 잔잔하게 막 그런 책을 본다든가 아니야 나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돼. 막 그런 그럴 때는 이제 막 경제 경영서를 막 찾아서 봐요. 그걸 또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목이 뭐 나올까 하고 이제 또 막 찾아요. 저는 뭐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어떤 책은 되게 어려워서 끝까지 막 한 2년, 3년씩 지금 보고 있는 책도 있긴 해요. 네. 그 책이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네. 보면은 되게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네. 일단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으면서 너무 쉬워. 뻔한 내용을 갖다가 너무 두껍게 너무 좀 뭐 본인들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는 자체만 해도 질리는 거야. 네, 내용은 네. 좋은데 그래서 그 책은 지금 한 몇 년째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책 다 읽으시면 또 세이북에 싹 이렇게 네네네네. 읽긴 힘들지만 굉장히 나 인내력을 키워준 책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보람을 느끼죠. 예. 한 거는. 세이북이라는 이름이요. 상호 명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책을 말하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세이북. 세이하고 뭐 말하다. 네. 뭐 책을 말하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이름이. 그래서 그거를 갖다 2000년도에 제가 새 책으로 상고서 그때 막 그 인터넷 그 플랫폼이 막 생기기 전일 거예요 아마. 네. 교보가 들어와서 막 인터넷 열고 그랬을 때인데 저도 막 시작을 했어요. 덤볐어요. 해가지고 저기 개발자하고 같이 둘이 막 그러니까 했는데 플랫폼을 처음 만드신 거예요? 요즘 유명한 것들이 있기 전에? 예,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앞서간 거야. 내 기준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자체 흐름을 모르면서 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접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경제 관련된 서적 막 쌓여 있고. 예. 그래도 8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시려면 예. 엄청난 부침도 있으실 테고. 아니, 저는 한 힘드셨을 번도 텐데.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지금도 저는 막 네. 질리지가 않아요. 항상 새로워. 원래 집에 돈이 많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아니에요? 생계요. 생계형으로 한 권 한 권씩 팔아서? 근데 물론 네. 여유 있게 하면 좋겠죠. 저는 진짜 여유 있게 요즘 독립서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참 여유를 가지고 막 투잡을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부러워. 예. 아,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가 아직도 저는 공부가 엄청 필요해요. 네. 왜냐면 왜 공부가 필요하냐면은 이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책방들이 계속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가 없어서 책방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독자는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는데 단지 독자가 이제 나눠진 것 뿐이지 전자책으로 넘어가고 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이제 독자가 줄었다는 거는 오프라인 서점에 손님이 안 온다는 거지 온라인이나 또 너무 지금 도서관들 막 지역 도서관들이 네. 너무 잘 돼 돼가지고 있어서요. 막 지하철에서도 무료로 빌려주고 진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네. 저번에 한 번 왔을 때 북크리에이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고책으로. 그걸 보면서 야 중고책으로도 북크리에이션이 되는구나. 저는 맞아요. 새 책만 되는 줄 알았더니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었어요. 나도 북크리에이션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잘 자격증, 들으세요. 자격증. 서울책부고에서는 이 생물 연월 네. 때 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생들을 위해서 2020 책 패키지가 있고 네. 이렇게 연구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접목해서 네. 많은 분들이 책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북크리에이션 들어가서 네네. 저도 공부하면서 그거 보면서 하고 네. 또 자격증 또 따려고 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헌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었을까요? 고객은 많죠. 음. 많고 일단 뭐 지방 중고책을 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은 지방에서도 와요. 이 항상 저희 책방 입점해 주신 그 점주분께서 항상 다 이 말씀하세요. 지방에서도 오셔서 책을 꾸러미로 사가시는 분들 계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참 귀한 분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너무 또 책방이 2010년 이상 이후 돼서는 네. 너무 안 되니까 장사들이 이제 막 책방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스마트폰 시대로 인해 책방이 뭐 사람들이 안 온다. 네. 막 이제 또 이런 동네 책방에서는 참고서 가지고 거의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2000년대는 정말 잘 됐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막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목을 자기가 이제 교보나 그런 데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문을 해요. 그리고 명절 때는 막 뭐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것도 갖다 네, 놓고 네. 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마우셔라. 네,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 네. 그분들도 지역의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서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책을 그렇죠. 접할 수가 있다는 네.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이제 못했던 게 고객들하고 손님들하고 내가 네. 소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요. 소통을 못해가지고 좀만 더 왜냐면은 우리는 책만 파는 거지 이 책을 그냥 책만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책만 파는 거지. 문화도 같이 팔면서 손님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더라고요. 네. 지나놓고 나니까 근데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못했던 고객님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네, 한 말씀 하세요. 보고 계실 거예요. 예. 네. 저희 그러면 하면 세이브 하면서 찾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책 많이 올릴게요. 네. 이번 선물 세트는 홍삼으로 막 이렇게 예,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네.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따뜻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세이북의 최영심 대표님의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계획은 저도 이제 북크리에이션을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네. 사실은 여기서 영감을 얻었는데 네. 자격증 따면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 이거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저 딱 나도 이런 거 한번 하고 해볼까? 싶어요. 네. 너무 좋아요. 저 예. 너무 욕심이 많아요. 맨날. 저는 맨날 집에서도 그래요. 나는 무슨 400년을 살 것처럼 일을 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욕심도 많고 막 남이 하는 건 무조건 다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근데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책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신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가장 감명 깊게 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말은 항상 공부해야 된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신 대표는 많은 분들에게 또 요 좋은 기운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책 보고 와보시니까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예, 세이브 굉장히 예쁘고 좋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예. 전 처음에 한 번만 얘기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딱 들어왔을 때 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했다. 좀 더 신청할 걸.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 좋은 자리에 나 책을 너무 잘못 가져온 것 같아. 그렇구나. 네, 너무 그때 좀 미안했어요. 오. 이 분위기 뭐 이런 막 그 실내 디자인 같은 거 나 책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 더 좋은 책 좀 가져올 걸. 막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물론 자리가 넓으면 좋았겠지만 잘 좋습니다, 지금도. 예.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래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네. 먼저 뭐 또 말씀도 나눠보시고 또 이렇게 네. 또 한 번씩 로테이션 하고 네, 또 네, 이런 네, 방법을 네, 네. 또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근데 요즘에 너무 막 좀 코로나 때문에 네. 안 돼서 다들 안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주셨으니까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이북 대표님, 최영심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그 시절 그 이야기 박광일 역사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시절 그 이야기 역사 전문가 우리 박광일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사랑해요, 박광일. 예. 어서 오세요, 강일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네, 동안? 한 달 동안 여기 올 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책도 좀 보고. 거짓말. 네, 30일 동안 준비했다고요? 한 15일 정도. 그렇구나. 역시 그 정도는 준비해야죠. 보니까 답사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은 우리나라 선진 시민의 어떤 하나된 마음으로 조금은 네,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연락이 와서 9월, 10월쯤에 답사를 갈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서 비록 이제 마스크를 좀 쓰겠지만 현장에 가서 역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일상을 좀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SNS를 보면 지난 몇 년 전 사진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네. SNS 이럴 딱 보면 4년 전 이야기, 2년 전 이야기. 그때만 해도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데 다녔던 걸 보면 진짜 이런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최근에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일상이 다시 돌아오면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들으셨죠? 우리 다음 달 정도에는 또 많은 분들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눈을 보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막 힘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예.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막 나오고. 내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 카메라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빨리 눈을 보며 그 다음에 또 뭔가 호응을 서로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정한수 떠놓고 빌자고요. 자, 오늘 6월입니다.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같이 얘기를 책 보고해서 역사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절 건물은 6.25 때 불에 탄 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지었다.
또 어떤 역사 유적을 가면은 여기는 불에 타서 지금은 그 흔적밖에 못 본다. 터만 있다. 뭐 네, 이런 거. 얘기를 듣는데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네. 국립경주박물관에 이 많은 문화재들은 전쟁을 어떻게 견뎠을까? 맞아, 맞아, 맞아. 이걸 만약에 그 당시 그 6.25의 전황을 보면은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 7, 8월까지는 쭉 밀려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는 다시 쭉 쭉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아니 이런 전쟁통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시설들이 파괴가 됐는데 문화재는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정보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지금 남쪽에 있는 박물관 정도의 문화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거의 복제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화재가 그 3년 전쟁을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 중 소실된 한국의 문화재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6월 28일이잖아요. 네. 이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이요? 네, 1950년 6월 28일 날. 6월 25일이 아니고요? 네. 오.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은 훨씬 남쪽에 가서 녹음 방송을 틀고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그날이구나. 서울은 국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오늘 새벽 2시 반에 유일한 한강 다리였던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돼서 적어도 800명 정도의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국군의 상당수가 한강 이북 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군 장비들도 전부 다 묶여버렸고요. 무엇보다도 6.25가 딱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박물관에 계셨던 분들은 네. 그래 이제 곧 피난 명령이 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교가 폭파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곧 인민군하고 어떻게 맞닥뜨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6월 29일 날 북한 쪽에서 김용태라는 사람이 네. 지금 이제 그 경복궁 안에 예전에는 국립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건물인데요. 그 건물로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접수한다. 여기 있는 문화재 우리가 다 접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박물관 관계자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문화재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전부 다 북으로 넘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아마 머리를 좀 싸맸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김용태라는 사람이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에도 연락을 해서 거기 있는 것도 다 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급 유물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유물을 포장을 하고 또 2급 유물을 선정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장을 했던 얘기는 이제 트럭만 있으면은 바로 옮길 수 있는. 북쪽으로 실어 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재원 관장을 포함했던 박물관 관계자들은 공포스러웠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남이나 북이나 모두 중요한 유물 아니냐. 이거 망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전쟁 중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문화재는 우리 거 아니냐. 포장을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북에서 온 사람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맞는 얘기잖아요. 역시 우린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렇죠. 잘 그래서 포장해야 돼요. 포장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당시 뽁뽁이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포장하죠? 이렇게 굉장히 종이들을 넣어서 예쁘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 꽤 시간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포장을 하면 그다음에 싣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엔군이나 국군이 지금 서울을 폭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을 하면 이송하면 위험하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경복궁은 굉장히 또 위험하다. 박물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유물을 저쪽에 종묘가 있는데 네. 종묘는 위에서 딱 보기에 어떻게 보면 옛날 건물들이 있으니 여기는 폭격을 안 할 거다. 여기에다가 방공호를 파자. 방공호를 파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방공호를 파자. 이러고 또 시간이 또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7월, 8월, 9월 사이에 포장만 되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방공호 파고 네. 이러면서 서울에 있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옮길 준비만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은 북쪽에서도 약간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 이제 그거를 용납했던 것 같고요. 아니라 다를까 이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군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경복궁에 6발의 폭탄이 터져요.
거기에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근정전 뒤에 있는 이제 사정전과 만춘전, 천추전인데 이 일대가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은 다 복원을 한 건물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예전에 박물관 전시실로 쓰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 일부가 폭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국군이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는 상황에서 이 북쪽으로 가져가야 될 문화재를 가져가야 될 트럭마저 인민군이 징발해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 김용태라는 사람이 딱 보기에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월 24일 날 이는 그 사람은 이 문화재를 그대로 두고 철수를 하죠. 아, 그 어떻게 보면 네고시에이션 하던 그 기간 동안 벌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만 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는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박물관 분들은 폭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25, 26, 27일 버텼더니 9월 28일 날 국군이 도착을 해서 이제 이 문화재는 풀어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너무 급박하니까 이 포장을 안 풀었습니다. 안 풀었어요. 안 풀었는데 11월 달 되니까 전황이 또 급박해지는 거예요.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처럼 우리 못 버틴다. 이거는 그때 한번 버텼지. 저쪽에서도 이제는 알 어떻게 거다. 보면은 그렇죠.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미군하고 협상을 벌여서 기차를 12월 7일 기차를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1사후퇴에 있었으니까 한 달 전부터 이 문화재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문화재들이 포장은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풀었네요. 다행히. 몇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포장을 했잖아요. 예, 고마우신 부분들이 있네요. 포장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6.25 내내 부산에서 이제 그 유물을 지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은 이상한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었던 유물 같은 경우는 잠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와요. 혼 가져가신 거예요, 누가? 아니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금괴를 미국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경주박물관 유물이 귀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도 옮기자 해서 보관료 내고 옮겼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그 문화재들은 미국에서 열렸던 50년대 한국 문화재 전시회에 일단 참여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그 우리나라 문화재 전체를 하와이로 옮기자라는 얘기도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미국 쪽에서 말이 안 된다. 남들이 보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소련은 이미 들어와서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들이 다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중공군 인민군한테 소식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미군이 다 가져갔다. 네. 이런 어떤 그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그 문화재들은 그대로 부산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54년 12월 달에 이제 문화재들의 일부분은 서울로 가고 일부분은 부산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동강동에 있었던 창고에 궁중 유물을 한 4,000점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3,400점이 불에 타요. 너무 많이 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 중에서 정말 귀한 유물이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 후기 왕들의 초상화, 어진이 모두 불에 타서 그래서 철정 어진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반이 불에 탔습니다. 맞아요. 그거 불에 끄집어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왕들의 얼굴을 사실은 1954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철종, 그다음에 영조를 제외하고는 모르게 된 그런 배경들도 사실은 이런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조가 도망가고 났을 때 불 지른 게 노비 문서 소각하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혜원이 이제 때문에 불에 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여러 그 기록이 썰들이. 조금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일본 군이 그 도착을 해서 나온 기록 중에 경복궁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일본군이 도착하기까지 불에 안 탔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자에 따라서 논란의 조금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쪽도 뭔가 좀 태우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왜군이 들어와서 궁궐들을 모두 불에 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문화재와 관련해서 앞에 이제 박물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사실 이제 나중에 10년 정도 걸려서 그 유물을 다시 이제 그 목록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사라진 게 한 7,100점. 사라진 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켜낸 게 한 18,800점.
그래서 한 19,000 정도가 남아 있었고 그 19,000 정도가 지금 이제 각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어떤 기지를 발휘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를 놓고 도망가 버렸다면은 그러면 그게 불에 타거나 때에 따라서는 북으로 전부 다 옮겨가서 우리의 박물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제품 내지는 아니면 사진으로만 바라볼 뻔했던 어떤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사실 왜 우리가 외국 해외 여행을 가서 해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와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종묘만 가도 엄청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국보들이 그렇게 있는 곳은 너무 가까 지천에 있어서 상당히 귀함을 몰랐는데 이렇게 또 지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문화재를 지킨 분들의 거의 아이콘 같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이제 김영환 대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령? 네, 합천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6월 달부터 일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밖에서 그 장경판전 밖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한 번에 20명인가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 장경판전 안에 들어가서 8만 대장경을 직접 볼 수 있는 볼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특히 이제 이 8만 대장경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네. 이게 6.25 때 불에 탈 뻔했어요. 완전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951년 9월 달인데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 휴전선 이남 쪽, 그러니까 38선 이남 쪽에서는 이른바 폐잔병 내지는 공비들의 일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김영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한국 공군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고 네. 당시 이제 그 편대장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폭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그러니까 공비들이 어디에 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정찰기가 폭격기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폭격기를 그 이끄는 조종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정찰기가 딱 도착을 해서 여기다라고 찍어주는 거죠. 거기다 공격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밀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1951년 9월 달에 이제 김영환 대령이 이끌고 있는 4대의 폭격기에 역시 이제 그 출동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가야지 하고 그러니까 아마 소탕전을 하나 보다라고 해서 쭉 갔는데 김영환 대령이 도착해서 이제 정찰기가 빠지고 여기입니다라고 찍어주고 빠진 데가 해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900명 정도의 폐잔병이 해인사로 숨어든 거죠. 그래서 거기를 터트리라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폐잔병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탕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김영환 대령이 모르면 몰랐지 밑에 떨어지는 게 지금 보면 해인사 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머지 편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폭탄 떨어뜨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김영환 대령은 아무리 이제 편대를 이제 정찰기를 보내놓고 몇 번 해인사 위를 돕니다. 네. 돌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대원들한테 일단 가지고 온 폭탄은 해인사 뒤쪽 산에다가 그냥 떨어뜨리게 하고요. 혹시 이제 그 정찰기를 몰고 있었던 쪽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해인사 쪽에다가 총을 몇 방 쏩니다. 기총 사격을. 기총은 이제 그 화재의 염려는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귀환을 했죠.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김영환 대령을 이제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아니 사찰이 국가보다 중요하냐? 김영환 대령한테 이렇게 이제 그 hir난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랬더니 김영환 대령이 사찰이 국가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비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가 망가지는 건 하루지만 이 사찰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사 8만 대장경과 조선 초기 건물로서 탁월한 어떤 그 보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장경판전이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환 대령님이 그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래 나는 군인이니까 여기다가 폭탄을 던져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과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네. 그 명령을 따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신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민족의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나중에 그 답변을 한 걸 보면은 그 몇 바퀴 도는 동안 아마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 이걸 내가 폭격을 한다고 무장공비 몇 명을 없앤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전쟁은 이겨서 무엇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국립박물관을 지켰던 그분들, 그 다음에 해인사를 지켰던 김영환 대령,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그 문화재를 지켰던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켰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만든 그 가치도 훌륭하지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가치가 새삼다섯게 다가오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완이 돼서 조금 이제 박물관도 가시고 답사를 가신다면 여기에 그런 분의 노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색다르게 보죠. 맞아요. 합천 행사 같은 경우는 건축 양식으로도 왜 보관하기 좋게 바닥에서 떨어뜨려 놓고 위에서 공기통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굉장히 숯소금 이런 것들 넣어서 예. 이제 또 방습 방충도 할 수 있도록. 김영환 대령께서 뭔가 좀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천년사찰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또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문화재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온 국민의 교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맞네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런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역사나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도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9월, 10월엔 진짜 많은 분들을 이끌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역사와 문화재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좀 말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의 은공 덕분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답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때 그렇게 힘들게 그 시절을 보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그때 그 시절 그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많은 울림이 있고 또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박광일 선생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그때 그 시절 일상 속 건축 이야기 건축가 임진우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서울 도서관 TV 서울 책 보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시절 일상 속 건축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귀한 분 초대했습니다. 임진우 건축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빵빠레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진우 네. 선생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정림건축에서 한 30년 넘게 건축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임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정림건축 검색해 보세요. 아, 우리가 오며 가며 보는 많은 대부분의 건축물들, 대부분 아니죠, 많은 건축물들의 디자인을 한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뭐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임진우 건축가님께서는 봉원교회, 한국 야쿠르트 사옥, 한국가스공사 사옥, 인천국제공항,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이화여대 서울병원 등 많은 디자인 설계로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건축물에 담겨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 추억에 대한 좋습니다. 주제로 얘기를 예, 나눠볼까 예, 해요. 예.
엄청나시네요 왜요? 프로필이. 프로필. 네. 예, 빈수레가 요란한 거죠. 빈술에 호를 정하셨네. 예. 진우 선생님, 예. 일단 건축가로서 건축가가 음.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라는 것, 좋은 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글쎄, 좋은 건축물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저는 건축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음. 좋은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홍익인간이 떠올라요. 홍익인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네. 홍익인간은. 건축물도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물. 우리 정림이 추구하는 건강한 공간 환경 이런 것도 홍익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널리 인간을 어, 이롭게 하는. 근데 오. 그런 건축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아 그래요. 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건물이 굉장히 한목적적으로 지어져야 돼. 한목적적. 그러니까 이게 기능과 그런 원래 당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목적성에 맞게끔 네. 부합되게 설계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미술관은 미술관답게, 네. 교회는 교회답게, 병원은 병원답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음. 두 번째는 이게 땅하고 잘 맞아야 돼요. 땅하고 잘 맞아야 돼요. 건물은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의 역사, 그 다음에 문맥, 음. 그 옆에 있는 건물들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축가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메시지. 시대적 정신이라든지 뭔가 창의적인 어떤 시도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부합되면은 정말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편익하고 증진시키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건물, 네. 예, 그런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저는 이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 탑 건축가에게 우리 서울 책 보고 오늘 오셨잖아요. 예. 요 왔을 때 이렇게 뭐 책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 예. 어떤지 약간 좀 살짝 여쭤보고 싶네요. 이 공간? 네네, 이 공간 이 공간이 무슨 옛날에 창고 건물이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 공간을 이제 재생을 하셨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좋은 어쩌면 인문학적 배경이 있는, 그리고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어떤 증진, 편익을 위한 공간 이런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나 이 공간을 리모델링 잘한 것 같고요. 이 공간도 건강한 공간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많지 않지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애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들어오면서 예. 들었습니다. 최고예요. 역시 역시 최고입니다. 건축가 선생님께서 인정하신 예, 서울 책 보고. 인정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은 작업들을 해오셨잖아요. 예, 예, 건축 디자인 하시면서 예. 뭐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많이 바뀌었을 테고 그쵸. 기술 발전으로 건축물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장점도 많겠지만 사실 그로 인해 없어진 우리 생활 문화 같은 그렇죠. 것도 많이 예, 보셨을 예, 것 예. 같은데요. 그거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는 막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모든 뭐 건축도 디지털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4차 산업,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이런 세상으로 빠르게 이제 진화하고 변하고 있잖아요. 네. 더구나 이제 코로나까지 와서 비대면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또 막 빠르게 적응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이 이제 세종대로에 있는데 그 뒷골목에 북창동길이 있어요. 네네. 북창동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두 수선하는 집이 있는데 우연히 가서, 저는 신발을 잘 안 닦는데 우연히 거기 들렸어요. 네. 그래갖고 수선공 아저씨 할아버지죠. 이분의 이제 하소연을 잠깐 듣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참 잘 나갈 때는 5명이서 한 3명은 구두를 찍어오고, 이 전문 용어가 있던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비속어가 됐어. 네. 그다음에 닦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찍는 사람과 닦는 사람이 있는데 그 5명이 해도 이게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혼자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이제 점점 구두 수선이나 광택을 내는 사람들의 물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탄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도 점점 이 생성되는 직업과 소멸되는 직업이 있구나. 사랑도 만남이 있으면 결별이 있지 않겠어요? 네, 언젠가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것들이 많이 소멸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순돌이 아빠 기억하세요? 가전제품 수리하잖아. 맞아. 지금 우리 가전제품 고장나면
AS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한국의 맥가이버 순돌이 아빠. 순돌이 아빠가 있으면 맞아, 좋겠어, 맞아. 동네에. 아 그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었고요. 예전에 칼 갈아요 하면서 다니던 분, 맞아요. 근데 자물쇠 열쇠 따시는 분, 이런 분들의 직업들은 점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산 고치는 직업도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우산 고쳐요. 맞아요. 우산 고치시는 분, 살 고쳐주시고 하시는 분들 돌아다니면서 하셨잖아요. 지금 우산 고장 나면 그냥 버릴 걸요, 사람들. 맞아요. 안 고쳐 쓰죠. 일단은 좀 구두도 그렇고 뭐 우산이나 이런 걸 너무 빨리 급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어떤 이제 세상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맞아요. 변하니까 우리는 빨리 쓰고 빨리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얻어내고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데서 점점 이제 잃어버리는 그 가치는 우리가 좀 찾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정신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건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한 목적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지. 가잖아요. 예. 가끔씩 보면 내가 만든 건축물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딸하고 같이 가다가 네. 저 건물 아빠가 설계했어. 아빠 설계했어. 이런 얼마나 그 딸이 자랑스러워합니까? 예. 그러니까 건축가의 그 성취, 보람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건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건물을 편익하게 이용하고 그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이 증진되고 이러면은 건축가로서 정말 뿌듯하죠. 보람도 있고 내가 저 건물을 설계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건축가로서 보람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임진우 선생님이랑 이제 따로 인터뷰를 하고 몇 번 뵀었는데 항상 드는 생각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떤 풍기는 외모에서도 그렇지만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펜 수채화를 엄청 잘 그리시는데 그 안에도 아스팔트 같은 그런 도심 속에도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우 건축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항상 건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생각하시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답을 벌써 다 말씀해 주셔서 됐어요. 그럼 다음 거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정말 빠지면 건축의 중심이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정말 저랑 몇 번 얘기하더니 이제 건축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나는 임진우 제자니까. 애제자. 예. 그래서 사람의 그런 그 삶이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이탈되면 그 건축은 공허해져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좀 딱딱하거나 위압적인 건물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가 된 건물이 있고, 그런 건물들은 엄격하거나 어떤 그런 권위적이거나 그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지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법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법 쪽의 건물들이 주로 많이 검찰청 뭐 이런 그래. 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 법 쪽의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떤 게 좀 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아무래도 엄격하거나 법적인 어떤 엄정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건물이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좀 따뜻한 공간, 예를 들면 여기처럼 이런 북카페 같은 공간이라든지 문화예술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만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그런 그 엄정함과 이런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도. 그래서 설계할 때 먼저 생각하는 건 정말 사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유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최근은 유저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설계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유저 이게 그 토크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건축의 어떤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 것과 뭘 모르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교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딸이 둘이고요, 아들이 한 명이고요, 노부모님이 계시고요. 노부모님은 힘드니까 계단이 아닌 아래층에다 방을 해주시고요. 이런 그 리콰이어먼트가 있잖아요. 그걸 오너 리콰이어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건축가가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그런 오너 리콰이어먼트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또 오너가 갖고 있는 예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축가는 조율을 하는 조율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거나 하는 그런 고객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그 이런 건축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예전에 그 94년도인가 그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리차드 기어가 네. 건축가로 나와요. 샤론 스톤도 건축가로 나오고. 그래요? 예. 오. 인터섹션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마지막 연인인가 뭐 이런 번역으로 이제 상영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가 자기가 설계한 그 박물관이 준공하는 날 앞에 나와서 대중한테 그 스피치를 해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리차드 기어가 워낙 멋있잖아요. 맞아, 응? 맞아. 머리도 확실하고 커. 애기요. 맞아요. 저는 뭐 건축가스러워요. 딱 보면. 야, 저렇게 건축가스러워. 대중들 앞에서 건축가들이 멋있게 연설을 하는 장면을 떠올렸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특히 발주처들은 건축물을 준공할 때 테이프 커팅할 때 세워줄까 말까. 국회의원들이나 지방 유지들은 많이 오시는데 건축가들은 가끔씩은 세워줘요. 정말 지었는데. 운이 좋은. 그렇구나. 근데 세워줘도 저 가에 서 있어. 오. 스피치할 경우는 별로 없었어. 근데 네. 정말 제가 놀라는 건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님이라는 예. 분이 계세요. 저희들도 아모레 퍼시픽 건물을 좀 몇 개 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공식을 할 때 건축가를 세워서 스피치를 하게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대를 괜히 이렇게 여러 사람 초대 안 하고 건축가,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본인 이렇게 네 분이 단상에 딱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개 건축물 기공식 하면 현장 소장님들이 철모 쓰고 이거 이렇게 띠딱 두르고 그 안전화 싣고 나와서 이건 몇 평이고 어쩌고 이렇게 하세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건축가가 나와서 정말 이 건축물을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내가 설계했고 디자인의 관점은 이런 걸 봐주십시오. 이런 건물이 지어지면 앞으로 언제 완공이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좀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걸 그 서영 회장님이 좀 건축에 대한 그 이런 안목이 계시고 또 건축가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가가 앞에 서면 책임감을 갖고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가에게 해줘야 할 도리, 예의 같은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뭐 들어요. 건축가도 그만큼 잘해야겠죠. 네. 예,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예. 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님께서 쓰신 느끼다, 그리다 이 책을 보면 서울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봤었던 그 풍경들을 펜 수채화로 그려놓은 그런 책인데요.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오늘 그 책 갖고 오랬는데 깜빡 잊고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 자꾸 예, 깜빡. 많이 찾아들 보실 겁니다. 걷다, 느끼다, 예, 그리다. 예. 요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 장소, 여행, 뭐 에세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이제 그림과 함께 담았지만 네. 그래도 한 군데 그냥 소개를 편하게 해드리면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에 비행길이 막혔지만 네. 일본의 나오시마 섬에 대한 얘기. 나오시마 예, 섬.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혹시? 갔다 예. 오지 못했는데 책으로는 봤어요. 예,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게 예. 이제 나오시마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그 섬이 이제 문화 예술의 섬으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섬은 황폐해져 가지고 원래 쓸 수가 없는 섬. 금이나 구리를 재련하느라고 바닷물이 막 시뻘겋게 오염이 되고 기형 물고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제 탈출을 하는. 버리고 나온 버린 섬. 섬이죠. 예. 이걸 이제 그 베네스 그룹의 소이치로 회장이 안도 다다오라는 젊은 건축가를 등용을 해서 그 섬 전체를 재활을 시킨다고요. 재생을 시킨다. 그래서 물도 깨끗해졌고 네. 그 섬이 문화예술의 섬으로 둔갑을 하고 그 인근의 이누시마나 데시마나 이런 섬하고 함께해서 그런 예술 문화제를 열고 네. 그리고 그 섬에 가보면 아주 좋은 그 미술 제임스 터렐이라든지 월터 드 마리아 그다음에 뭐 클로드 모네 요 세 명을 위한 미술관 지추 미술관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아래 내려오면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우환 선생님의 미술관을 별도로 또 지어놨어요. 그리고 뭐 쿠사마의 호박이 이런 데 조각물이 있고 뭐 리퀴드 생팔의 조각들도 막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의 문화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섬 전체 이렇게 재생이 됐다는 보편적 가치 그거를 공부하러 또 배우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섬을 나오면서 생각할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간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DMZ가 거기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정말 이 분단이 돼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이런 자연이 그냥 보존이 된. 네네. 그래서 저게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고 그럴 텐데 저기를 정말 좋은 그 보존과 개발과 이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저런 공간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런 공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맞아요. 그 지대, 그 공간 기대도 되고 또 잘못하면 또 황폐해질까봐 우려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죠. 한창 서울시랑 지자체에서 거기 이제 DMZ 걷기 운동 이런 거 그렇죠. 하고 네. 모아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었는데 네. 참 안전의 문제도 있고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막 거기다가 리조트 짓고 골프 그러면 이제 그건 못 망가지는 보는 거죠. 거거든요. 맞아요. 어. 그렇군요. 어. 입니다. 안도다다오는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가죠. 뮤지엄 산이라든가 아니면 뮤지엄 산이 뭐 제주도라든가 최근에 드라마 배경으로도 또 나오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뮤지엄 산은 자주 가고요. 빛의 교회 이런 걸 보러 너무 직접 좋아요. 가고 예,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섬, 한 구역 자체가 예술이었으면 예술가 어떤 정령의 집합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헤일이나 파주 네. 출판 문화단지 이런 데도 좋은 건축이 많거든요. 건축가들이 많이 설계를 했고. 예. 그러면 나 임진우가 얘기하기를 네. 건축가들은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 여건이 갖춰진다면 난 이렇게 설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저는 어떤 집을 여건이 갖춰지면 이제 제약 조건이 많잖아요. 건축단도 있고 뭐 땅도 있고 건축주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예산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림은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데 맞아. 여기는 막 심의도 받아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 개입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조건이 다 이제 사라지고 프리가 됐다. 이런 베리어 프리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건축 공간을 어떤 집을 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집을 지어야겠네. 제 하우스.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가 물론 정lin건축에 설계한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는 표준화된 공간이고 네. 저만의 창의적인 공간을 하나 설계해야겠다는 생각. 왜 건축가들이 대부분 제가 건축가협회 활동도 하거든요. 네. 거기 가면 임원들이 쭉 계신데 자기 집 짓고 사시는 건축가들 쫙 조사해봤더니 거의 없어요. 다 지어진 아파트. 왜 자기 집을 자기가 못 깎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구나. 이게 왜 그러냐 네. 이유가 있어 보니까 건축가의 이상은 이만큼 높고 자기 현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못 쫓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나 아까 그 모든 걸 다 해소가 되면 이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제약 조건이 다 예산도 초과되고 모든 게 다 되면 내 집을 지어야 되겠고 내 집을 지을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 그림 그리고 형도 화가니까 형의 그림 네. 또 작은아버지도 작은 아버지 화가니까 하죠. 작은아버지 그림 이렇게 해갖고 같은 뮤지엄이 같이 갤러리가 같이 딸려 있는 집. 좋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공간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오시는 분한테 바베큐도 좀 해주고. 그야말로 한국에 나오시면 섬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양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싸게 해주시면 출입할게요. 오시면 바베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 제3의 임진우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고 하실 건축가로서의 말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선배 건축가가 후배 건축가들한테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또 꼰대 될까봐 걱정인데 어느 회사나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특히 정림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봐요. 네. 하나는 성품적인 거고 하나는 역량적인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가로서 성품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마라톤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직업이에요. 뭐 결론을 빨리 도출할 수가 없어. 계속 걷고 뛰고 하면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항상성을 가지면서 나이가 50, 60 가면서도 이게 자꾸 무르익어가는. 그래서 건축가의 작품이 정말 무르익은 건축가의 작품은 60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장들의 작품들이. 그래서 너무 빨리 승부내지 않는 꾸준함.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이 몰입하고 엉덩이가 묵직해야겠어요. 이게 뭐 해야 되니까 자꾸 그러네요. 들락날락하면 안 되지.
그런 성품적인 게 필요하다. 첫째.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역사와 철학, 종교, 문화, 예술 이런 인문학적 배경을 좀 도외시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책 보고를 자주 찾아서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렇죠? 네.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문화 예술에 대한 감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뭐 박물관, 미술관,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음악 이런 거에 관심도 갖고 전방위적인 걸 다 습득을 해야 그게 되네요. 필요한 거지. 네. 역량적. 그래서 이 성품과 역량이 딱 만나면 네. 굉장히 좋은 건축가로 발돋움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임진우 대표님, 임진우 건축가님, 전 대표님, 예, 임진우 건축가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인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저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그 대표직도 내려놨으니 사회적으로 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전문 기관의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적인 측면, 뭐 또 어떤 도시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문 네. 또는 그림도 열심히 그려서 재능 네. 물론 서울시 달력도 계속 만들고 하셨잖아요. 예, 계속 지금도 만들고요. 내년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요? 내년 주제는 남산각 좀 기대하시고요. 아. 예.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면서 좀 더 네. 공공적인 측면에 기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어떤 문고에 그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건축이 사람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만들죠.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이 또 건축을 만들고 그런 네, 임진우 건축가께서 앞으로도 보여주시는 그 건축물에 우리가 많이 가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앉고 토닥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우 건축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도서관TV 서울책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6월 28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프닝 저희가 퀴즈 드렸지요. 파울로 코엘료의 이 책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물론 댓글창에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브리다였습니다. 예. 각각 인간 존재 안에는 그 자신보다 훨씬 중요한 재능이 라는 것이 있다. 좌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구로 여러분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